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요, 2019년도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저희가 운동생리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1과부터 7과까지 다 배워봤어요. 어떠셨나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고 지금 풀어보셔서 다 알겠지만 굉장히 좀 생소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생소한 단어들도 매년 똑같은 유형으로 유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다 외우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준비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운동생리학 과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저희 2019년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저희가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1번은 어떤 문제냐?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운동훈련의 원리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저희가 이 책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적어드린 게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바로 유출되었네요. 자, 첫 번째. 운동훈련에 의한 효과는 운동량이 일상생활 수준보다 높을 때 일어난다. 많이 들어봤죠? 두 번째 힌트는 뭐였을까요? 운동량은 운동의 빈도, 강도 또는 지속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늘릴 수 있다. 자, 여러분, 트레이닝의 제 네 번째 원리, 4원리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자,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첫 번째, 과부하의 원리죠. 과부하의 원리.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특이성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역성의 원리가 있고요. 네 번째는 개별성의 원리예요. 자, 이 네 가지 원리에 의하면 이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운동량이 일상 수준보다 높아야 된다. 그럼 바로 과부하의 원리겠죠? 정답은 3번, 과부하의 원리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기억하시나요?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역성의 원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매일 10km를 달리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한 달 정도 달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운동 능력은 향상될까요? 아니면 다운이 될까요? 당연히 운동 향상은 전부 안 될 겁니다. 오히려 더 내려갔을 겁니다. 즉, 가역성의 원리란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운동이 중지되었을 때 운동 능력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역성의 원리란 과부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운동이 중지되었을 때 운동 능력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바로 가역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원리, 개별성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자, 제가요 10년 동안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어요. 자, 근데 내 친구가 갑자기 운동을 하고 싶대요. 오늘 운동을 처음 한대요. 자, 그런데 똑같은 무게로 스쿼트를 하고 똑같은 무게를 데드리프트를 하면은 될까요? 안 되겠죠? 즉, 개개인의 체력 수준에 맞춰서 그에 적합한 운동 형태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개인 체력 수준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운동 형태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개별성의 원리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과부하의 원리는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특이성의 원리입니다. 특이성의 원리란 트레이닝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신체 기관의 기능은 트레이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만약에 유산소 능력을 올리고 싶으면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고요. 근육을 키우고 싶으면 과부하 운동을 해야겠죠. 그만큼 특이성에 따라서 운동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 원리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원리는요, 우리 트레이닝상 원리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원리에 대한 개념이랑 이해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는 이제 2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은 가장 중요하죠. 근섬유 형태에 따른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근섬유 형태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잘 기억이 안 나신다면 우리의 책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섬유는 뭐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지근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속근이 있었습니다.
이 지근과 속근의 차이점과 어떤 것이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1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지근은 속근에 비해 모세혈관의 밀도가 높다. 자, 지근은 어떠한 근육이었을까요? 지근은 유산소 능력에 굉장히 탁월한 그런 근육 중에 하나인데요. 미토콘드리아 수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지구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모세혈관의 밀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근은 속근에 비해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다. 자,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토콘드리아의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근은 속근에 비해서 미토콘드리아 수가 높다. 이것도 정답입니다. 자, 세 번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속근은 지근에 비해 ATP의 활성도가 높다. 자, 이거는 어떨까요? 자, ATP를 효소인데 이거를 지근이 얼마나 더 빨리 분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문제인데, 속근은 지근에 비해서 ATP를 빠르게 분해를 해서 ATP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속근이 더 빨리 에너지를 형성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거고요. 자, 4번이 어떤 걸까요? 속근은 지근에 비해 피로에 대한 저항성이 높을까요? 아니겠죠. 낮겠죠. 자, 이 지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오랫동안 장거리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로에 대한 저항성이 속근에 비해서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속근은 지근에 비해서 피로에 대한 저항성이 높다가 아닌 낮다로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속근과 지근 섬유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희 책을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보시고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조금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자, 혈액 내 산소 운반 물질. 혈액 내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물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적근 같은 경우는 레드머슬 같은 경우는 미토콘드리아 안에 이제 뭐가 많이 들어있죠?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서 빨간색 근육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답은 뭘까요? 혈액 내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물질은 당연히 2번이겠죠. 헤모글로빈이 많아서 빨가지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운반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이거 꼭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다른 것들은 무엇일까요? 글루코스는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탄수화물이 분해해서 되는 게 글루코스고요. 마이오글로빈은 헤모글로빈과 약간 비슷하게 생겼죠? 마이오라는 뜻이 근육이라는 뜻입니다. 근육 내 산소를 운반하는 물질을 바로 마이오글로빈이라고 해요. 그래서 둘의 차이점은 조금 있습니다.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는 혈액 내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마이오글로빈 같은 경우는 근육 내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리지방산은 뭘까요? 자, 지방에서 분해되는 것들이 유리지방산이죠. 그래서 정답은 뭘까요? 아주 쉽게 2번 헤모글로빈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꼭 한번 기억을 하시면은 다음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이제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4번 한번 읽어볼게요. 고강도 운동 중 젖산여치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적어드렸을 거예요. 젖산여치가 뭐였을까요?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제가 다시 한번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젖산여치란 운동 부하를 점증시켜 나갈 때 혈중 젖산 농도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시점의 운동 강도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젖산여치란 운동 부하가 갑자기 운동 시간을 점증시킬 때 혈중
젖산 농도가, 자, 여기까지 적으셨죠? 운동부하를 점증시킬 때 혈중 정상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시점의 운동 강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젖산 역치에 대한 특징으로 얼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그럼 그런 원인이 무엇일까요? 자, 젖산 역치는 굉장히 고강도에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근육량의 삼소량이 감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거는 맞는 얘기고요. 또한 지금보다 속근의 사용률이 높아지겠죠. 만약에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생소한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코리사이클의 증가가 나왔는데요. 코리사이클은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리사이클은 다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코리사이클, 즉 젖산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 경로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젖산은 두 가지 경로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데 하나는 우리처럼 미토콘드리아로 보내져서 산화가 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간으로 보내져서 합성되는 것은 코리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코리사이클은 이 미토콘드리아이 아닌 간에서 합성이 되기 때문에 코리사이클의 증가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조금 어렵죠? 그리고 4번 무산소성 해당 과정 의존율이 증가. 당연하죠. 네, 당연한 말이고요. 그래서 코리사이클 같은 경우는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코리사이클은 한번 제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사이클. 코리사이클은요. 젖산은 원래 두 가지 경로에 의해서 제거가 되게 되는데 하나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분해가 되는 거고 하나는 간으로 보내져. 간으로 보내져서 합성되는 것이 코리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조금 색깔이 다른 거는 바로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꼭 한번 외우시고요. 다음은 5번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췌장에서 이미 힌트가 나와버렸네요. 보기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혈당 조절 호르몬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형, 니근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나열한 것. 자, 여러분, 우리 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 뭐가 있었죠? 자, 혈당 조절하는 호르몬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인슐린, 하나는 글루카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정답이겠죠? 자, 기억은 혈당 저하 시 글리코겐과 중성지방의 분해를 증가시켜 혈당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혈당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뭐였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글루카곤이죠. 답은 3번 아니면 4번일 텐데요. 그래서 글루카곤입니다. 자, 글루카곤에 대한 설명이고 니은은 혈당 증가 시 세포 안으로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여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혈당을 낮추는 게 뭐죠? 바로 인슐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왔네요. 글루카곤과 인슐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서 근데 알도스테론이라는 이 호르몬이 하나 나왔는데 여러분 이 알도스테론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다들 기억을 하실까요? 자, 알도스테론은 부신 피질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알도스테론은 우리 몸에서 수분을 조절하는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운동 시 수분 손실에 자극이 되어 나트륨을 재흡수해서 수분 손실을 억제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지금 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아니죠. 그래서 글루카곤과 인슐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항상 단골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장에서 배웠던 체력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아주 쉽게 풀 수가 있겠죠?
다음 중 건강 체력의 요소가 아닌 것. 우리 체력 중에서 건강 체력에 대해서 나왔네요. 자, 건강 체력과 또 무슨 체력이 있었을까요? 운동 체력이 있었어요. 자, 건강 체력은 무엇일까요? 건강 체력. 근육을 한 번 최대로 수축할 수 있는 것. 근력.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거는 근지구력. 그리고 오랫동안 뛸 수 있는 능력. 심폐지구력. 또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유연성. 부상 범위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 그리고 마지막은 신체 구성.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틀린 거는 어떤 걸까요? 바로 1번. 순발력이죠. 자, 1번이 순발력이 건강 체력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순발력은 어떤 체력 요소일까요? 맞습니다. 이 순발력 같은 경우는 운동 체력입니다. 운동 체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순발력을 표현, 스피드도 하나의 운동 체력이라 볼 수 있고요. 평형성, 협응성, 민첩성, 그리고 반응 시간, 이런 것들이 바로 운동 체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체력의 종류에 따라서 나눠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꼭 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1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요. 자, 점점 요즘에는 이 환경, 이 고온이라든가 저온, 이 환경에 대해서 나온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고지대에서 장기간 노출했을 때 나타나는 생리적 적응 현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나오네요. 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고지대. 자,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7과에서 배웠습니다. 고지대에서 이제 오랫동안 훈련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될까요? 고지대에서 많이 훈련을 하게 되면은 헤모글로빈 안에 있는 적혈구가 증가해서 산소 이용 능력이 증대가 됩니다. 자,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를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고지 환경에서 수능을 하게 된다면 헤모글로빈 안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당연히 적혈구의 수가 증가를 하겠죠. 또한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은 어떻게 될까요? 고지대에서 계속 수능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산소 운반 능력이 향상이 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근육의 모세혈관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모세혈관 밀도가 높아져야겠죠. 감소가 아닌 증가가 정답입니다. 감소가 된다면 오히려 떨어지겠죠. 유산소 능력이. 모세혈관 밀도는 증가가 된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주어진 절대 강도 운동 시 폐환기량은 당연히 증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고지대에서 이제 장기간 노출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적혈구 수가 증가를 하게 되고요.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폐환기량이라든가 모세혈관 밀도가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하시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적어드릴게요. 첫 번째, 적혈구의 수가 증가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폐환기량이 당연히 증가하게 되고요. 네 번째는 모세혈관 밀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적응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을 한번 알아보았고요. 다음은 8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저희 이제 신경계에 대해서 나왔네요.
자, 신경계 가물가물하시죠? 자, 신경계 다시 한번 적습을 하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다음, 보기에 기억 니근에 들어갈 용어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보기 볼게요.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이 됩니다. 말초신경계 중 자율신경계는 흥분성의 기읍과 억제성의 니은으로 구분됩니다. 너무 쉬운데요. 너무 쉬운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 몸에 흥분을 해주는 그러한 자율신경계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교감신경이겠죠.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면은 심박수가 빨라지고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게 되죠. 반대로 억제하는 그러한 신경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교감신경입니다. 정답은 어렵지 않게 1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개념이 조금 가물가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우리가 나눠져 있는데요. 중추신경계는 뭐로 나눠져 있을까요? 자, 중추신경계. 바로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다 기억을 하시죠? 그럼 말초신경계는 어떠했을까요? 자, 말초신경계. 말초신경계는 또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체성신경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문제에 나왔던 자율신경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체성신경계는요, 또 나눌 수가 있어요. 뇌신경. 뇌신경으로 나누고 또 척수신경.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자율신경계 같은 경우는 다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 말초신경계는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체성신경계는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나누어지고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누어진다. 자, 이렇게까지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갑자기 내가 놀랬던 상황, 갑자기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저를 놀래켰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심장 박동이 촉진이 되겠죠. 심박수가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호흡 운동이 빨라질 거고요. 동공, 눈이 커질 겁니다. 침 분비가 억제가 되고요. 소화액 분비가 억제돼서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교감신경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렵지 않게 1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 조금 어려운 게 나왔어요. 이거는 외우시는 게 아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운동 시 폐포와 폐모세혈관 사이에서 산소 교환율을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정답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폐포 같은 경우는 산소량이 높아야 되고요. 폐동맥의 산소량이 낮아야 기체 교환이 쉽게 일어납니다. 즉, 자, 폐포의 산소 양은 높아야 되고요. 폐포의 산소량은 높아야 되고, 반대로 폐동맥의 산소량 양이 낮아야 기체 교환이 쉽게 일어납니다. 그럼 폐포의 산소량이 높고 폐동맥의 산소량이 낮은 걸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폐동맥의 낮은 산소량인 9번이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폐동맥의 낮은 산소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인데요.
10번은 단골 문제입니다. 근신경과 단계인데요. 자, 다음 중 이제 보기에 제시된 근수축 과정을 단계별로 바르게 나열한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어떠한 신경이 오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축삭 종말에서 아세틸콜린이 방출되게 해줍니다. 자,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연적 소포 안에 아세틸콜린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근육이 있어요. 근육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 이게 그 신경이 이제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축삭 종말에서 아세틸콜린이 먼저 방출이 돼야 됩니다. 이 안에 있는 아세틸콜린이 이렇게 방출이 돼야 돼요. 이렇게 방출이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근육세포와 같이 활동 전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활동 전이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탈분기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이 아세틸콜린들은 이 가로소관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근형질 세사에 칼슘을 분비하게 됩니다. 칼슘이 분비가 되면 이 액틴과 마이오신의 이 배열을 바꾸게 돼서 근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떤 게 답일까요? 첫 번째, 당연히 축삭 종말에서 아세틸콜린이 방출이 되는 게 첫 번째겠죠? 두 번째는 이러한 이 방출로 인해서 활동 전이가 나타나는 것이 2번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렇게 나온 이 아세틸콜린에 의해서 칼슘 이온이 분비가 되는 게 세 번째가 될 거고요. 이에 따라서 이 분배 배열이 바뀌어지게 되면서 근세사 활주가 시작되는 게 4번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게 답일까요? 바로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알아봤는데 정말 다양하게 문제가 많이 나오죠? 자, 매번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1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